네, 지금 우리가 또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 관련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부분 모시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지만, 제가 참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은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너무 사람들이 겁내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이끌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방송 때문에. 자, 백순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미국에 언제 갔었던 거예요? 제가 딱 이 1212명 되는 7월 7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니까 1271명 되던. 예, 1000명이 넘어가던 그날 바로 출국을 해서 왜 이렇게 또 중차 단위를 놔두고 가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제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미국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던가요? 미국의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은 지금 16만 명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고요. 하루 사망자만도 1,500명 정도 나오고 있어서 예방접종 전의 수준보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이요. 이 동부 지역이나 도시 지역들 많은 접종들을 받은 데 비해서 이 정치 편향이 있어요. 트럼프 또 공화당 지지층들인 남부주들 플로리다라든지 미시시피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이런 주들은 뭐 30%에 불과한 주들이 많아요. 예방접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된다는 그 법 자체를 주지사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내리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역에 혼선이 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스터 접종도 20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방역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면에 도시 지역들은 또 상당히 안정적이어서요. 그래요? 예, 제가 뉴욕에서 야구 구경을 갔었는데요. 네. 양키스 야구 구경도 막 하는군요. 그러니까 양키 스타디움을 갔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야구 경기를 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데에서 사실은 이 버블이라고 그래갖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간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뒤에 부분에서 뭐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지 하는 데서는 실내 환경도 아닌데 반 정도 실내 환경인데도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또 어떤 쇼핑센터 같은 데 가봐도 뭐 10명이면 9명은 쓰고 있고 한두 명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동부 지역이나 이런 데들 대도시 지역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상황은 뭐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나 아니면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지식이 조금 높다 그래야 되나? 수준이 좀 높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분들은 정부의 지침 잘 따라서 백신도 잘 맞는데 또 이제 고집 부리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걸렸잖아요. 뭐 안 맞아도 된다 이러다가 걸리고 나서 몰래 맞았다면서요? 예, 맞았습니다. 왜 몰래 맞지? 예, 결국은 트럼프의 그 입장은 처음부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그랬죠, 독감인데 그때. 약간 강한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뭐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전염을 시킬 수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트럼프가 그렇게 대단히의 수십, 10억, 20억 달러씩 막 한 회사에 지원해 줌으로 해갖고 모더나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예방접종이 1년 안에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워프 스피드라고 그래갖고 정말 믿지 못할 속도로 개발이 돼서 우리 전 세계에 지금 한 60억 명 가까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네요. 좀 아이러니입니다. 트럼프가 개인들한테는 뭐 굳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 그걸 만드는 회사는 막 엄청 또 지원해줘가지고 만들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재임 중에 또 자기는 걸리고. 걸리고 이 예방 접종이 그때까지는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뭐 길이길이 순간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마지막에 걸리면서
제대로 좀 뭘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결국 몰래 맞고 요즘 또 얼굴이 폈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는 정말 참 특이한 사람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2,049명, 국내에서 2,018명, 해외에 유입된 인물은 서울은 1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틀 연속 2,0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네. 뭐 이틀 연속 2,000명대이기도 하지만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 지금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어도 환자 수가 상당히 그렇죠.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화요일은 1,597명으로 화요일 숫자로는 적었어요? 이게 최고의 숫자예요. 최고예요? 예, 최고 숫자인데다가 대부분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늘어나는데 500명 이하로 늘어났지만 사실은 2,050명, 2,049명 이건 굉장히 큰 숫자죠. 보통 지금 주말에는 한 1,500명 정도, 주중에는 한 2,000명 전후해서 평균적으로는 1,7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또다시 평형을 이루는 상황, 정체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제하고 이동량이 감소가 되는데 비해서 그렇죠. 지금 2,000명 가까이 나오는데도 이동량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점이 어딜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과 또 이렇게 2,000명 가까이씩 나오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한계가 생겨서 결국은 진단검사를 해도 격리시키는 접촉자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델타 변이주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못 쫓아감으로 해갖고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우리 예방접종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가는 정도 되면은 1차 접종으로 70%, 9월 말 정도 되면은 2차 접종까지 한 47%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이 굉장히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2,000명대가 뭐 일상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렇게 코로나19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좀 줄어들거나 뭐 특별히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때요? 사망자 수는 어때요? 사망자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죠. 지금 이 4차 유행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많아야 2~3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한 7~8명, 뭐 많을 때는 뭐 20몇 명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 숫자가 계속된다면은 이것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뜻이죠. 의료 체제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확진자 수, 유행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은 이 위험한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중증이 되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증으로 끝나는 코로나 환자들도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 장기적인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 전체의 복원을 위해서는 확진자, 즉 유행의 규모 감소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하루 확진자가 처음 1,000명대로 올라선 게 7월 7일이에요. 그때 1,211명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연속 65일 동안 네 자릿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주 기준으로 97%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세종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 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미우 변이 무서운 뮤 변이인 건 네. 맞습니다. 뮤 변이 바이러스. 예, 예. 지난 1월에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국에서 전파는 되고 있는데 전파력 자체는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도 0.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 2,000건 정도 나왔고 네. 벨기에 같은 데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이 된 다음에 7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돌파 감염이 일어나기 쉽고 돌파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파력은 네. 약하지만 걸렸을 때 사망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일본의 경우도 2건, 우리나라도 3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사망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2건인데 돌파 감염의 사망 케이스가 나왔어요. 미국만 해도 2,000여 건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면역 회피 기능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무서운 변이주일 가능성이 있어서 WHO에서 이것을 지금 관심 변이로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23,388건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뭐 지금은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쩌다가 한두 명 뭐 다른 변이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우세종이었던 것이 알파 변이주이던 것이 네. 델타 변이주로 완전히 바뀌는데 뭐 두세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변이주의 특성이죠. 전파력이 강하면은 최근에 발생하는 변이주들은 전부 델타로 바뀌는, 즉 알파가 지른 거죠.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변이주냐 아니냐 따질 필요도 없고 네네. 예, 델타 변이주를 뭐 검사할 필요도 사실 별로 없어졌습니다. 전체가 네. 다 델타 변이주이기 때문에 다만 미우라든지 뭐 또 최근에 에타, 뭐 에타라든지 오타.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빨리 해야죠. 이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생을 하면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변이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추석 연휴 관련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모임의 숫자를 조금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더 늦춰주고 있고 수도권 이런 4단계에서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또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지금까지 사실은 근데 작년 추석, 올해 설, 전부 명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추석은 좀 다르죠. 지금 2,000명 가까이씩 나오는 데다가 델타 변이주라는 전염력이 폭발적인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수도권의 확산이 억제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귀향을 해서 지방에서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럼 또 그 지방에서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수도권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 확산, 재유행 이것은 지난 휴가철하고 비슷하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행세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을 추석을 기회로 해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퍼진다면은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정점을 찍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결국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고령자들께서 예방접종을 받으지 않으셨다면은 올해 추석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들은 안 맞아도 돼요, 애들? 애들은 맞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12세부터 17세까지가 과연 맞았을 때 이득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집단 면역이라든지 혹은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을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접종이 꼭 필요한데 비해서 이런 17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됐을 때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물론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는 후유증은 많습니다만 그런 위해성에 비해서 이 지금 파이자만 승인되어 있는데 파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연구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지금 유행이 한창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 학교 내에서는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맞았는데. 16살인데 맞았는데. 예, 16세부터 18세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예, 네. 그 이하가 더 어린 남자아이들이 특히 네, 문제가 될 수가 남자아이들. 있어서요.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연령층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돌파 감염 확진자도 속속 발생을 하고요.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제 아는 분이 검사님이신데 그분이 얀센 백신을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체가 생겼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도 안 생겼대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분은 그럼 도대체? 그거는 사실은 그다지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 그래? 검사를 검사해봤더니 안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셨다는 것이 우리 그 항원 키트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했을 때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항체 검사 키트라는 것도 IgG, IgM을 검출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네네. 민감도가 굉장히 낮아서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항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것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면역 부전 환자가 아닌 경우 항암 네. 치료를 받고 있든지 뭐 이식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면은 뭐 거의 99% 이상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그래요? 없습니다. 네. 자, 회사원 수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안 아프게 지나가면 백신 맞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뭐 안 생겨서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아니에요?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다 맞았습니다만은 뭐 거의 뭐 맥물 맞은 거랑 똑같은 상황 아무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염증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아플 수가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면역 반응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면역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이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서 면역 항체가 안 생긴 건 아니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사람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 짧고 굵은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어요. 2달 정도 했나요? 어쨌든 근데 확진자가 뭐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뭐 아주 폭발적인 건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씩 증가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새 거리두기 완화를 조금 했는데 물론 명절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결국 피로감이 이제 너무 쌓였기 때문이다. 내지는 이게 효과가 더 이상 없다. 이거 가지고 못 막는다.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두 가지 다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1년 뭐 거의 8개월 정도 이 코로나19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2,000명 돼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무감각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방역 통제라는 것이 지금 4단계로 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 사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폭발적인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2,000명 이하 수준에서 잘 막고 있거든요. 이것도 방역 통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9월 6일부터 일단 완화는 했습니다. 완화한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한 완화고 뭐 9시에서부터 10시로 바꾼 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간 상황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메시지를 인식할 때 이제 좀 지나면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방역이 해이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이동량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추석 때의 이동량은 분명히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맞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 있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또 고향에 가시더라도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의 친척들이라든지 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술자리 하는 것 정도 좀 자제하시면은 이번 추석을 기회로 지나가면서 좀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들은 막 지난번에 8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15분까지 차량 시위를 하면서 못 살겠다. 왜 우리만 탄압받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모이지 말아라. 좀은 참아라 이거 말고. 그거 지금 그거 말고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돈을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상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역을 좀 강력하게 해서 빨리 멈추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이 항상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지금 너무 길게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방접종도 좀 더 빨리 했으면 이런 상황을 안 맞고 좀 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방역 통제를 한 후에 환자들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고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면은 바로 여러 가지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방역을 더 강력하게 빨리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24살인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백신을 맞고 소장이 썩어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
다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연 연관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억 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접종을 받았고 그 부작용 사례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도 생리불순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이 백신 후유증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신고하는 예이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예방접종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반 이상 맞게 되면은 특히 60% 70%까지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발생한 질병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호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실제로 밝혀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도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경증이라 할지라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전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기도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24살에 교사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방주사 맞고서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선생님은 자기한테 기저질환이 조금 있으니까 맞아도 되냐고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병원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맞았는데 맞고 나서부터 계속 아파서 종합병원 갔더니 이거 큰일이다. 대학병원 가서 해봐라. 근데 대학병원 갔더니 이거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니까 약만 먹고 집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집에 왔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학병원에서 좀 진단을 잘못한 것인 그렇죠. 것이죠. 네. 중증이냐 아니냐는 대학병원급에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이 사람이 죽지 않게끔 사망하지 않게끔 잘 처리가 되고 치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방접종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중간에 그 치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위중증으로 갔을 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건을 위해서 또 신뢰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슴 통증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네. 어린 학생들이 이것이 심근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진단을 받아보면 전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근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접종을 한다면은 좀 더 이런 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어떤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났을 때 예방접종 이후라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진단을 받고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송란이님께서 이거 질문하셨는데요. 면역지표 영향이 없는데 사망하면 백신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그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리고요.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피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우리가 인센티브 혹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모이게 해주고 또 앞으로 이제 예방접종이 전부 맞게 되면은 예방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은 입장 금지를 하는 곳을 많이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 불편하게끔 여행 같은 것들을 못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해외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백신 패스, 백신 여권 뭐 이런 개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예방접종 받았다는 증명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없으면은 못 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방역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뭐 방역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좀 늦어지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고요. 다른 해외 국가들을 보면 예방접종이 잘 일어나고 잘 갈 것 같았던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심지어 싱가포르마저도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뭐 덜 나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예, 결국은 이 상황은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통제, 즉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 지키고 거리 두기하고 모임 좀 자제하고 하는 것들을 당분간은 지속하면서 완전히 억제를 시켜놓은 후에 방역이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것. 즉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는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행해져야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늦다고 답답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마지막 단계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완화가 방침이 세워졌다면은 거기에 따른 수칙은 꼭 지키시는 국민 의식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코로나 백신과 다른 예방 백신들의 중증 부작용 발생률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코로나가 좀 약간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아주 급히 만들어졌고 양도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스스로. 네, 좋습니다. 오늘 노영의 뉴스 사이다는요, 백순영 카톨릭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